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주목받는 자산은 다 달라지게 돼 있는데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저 끝에 뭔가 저 한 줄기 빛이 막 보여. 야, 저쯤 가면 터널 끝날 것 같다. 그때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터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현재 과연 어떻게 재테크를 좀 대비해야 될지, 금리 상승기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바로 금융 멘토로 유명하신 금융 칼럼니스트 김경필 작가를 모시고 한번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하면 네. 돈이 휴지된다 이런 생각부터 일단 먼저 드는데 과연 인플레 국면에서 현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투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높았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명목 금리도 되게 낮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뭐라도 좀 사놓으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누가 이게 저 예적금을 하냐 바보같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적금 예금하면 완전히 그냥 정말 바보 소리를 들었던 시대였거든요.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을 갖고 있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주목받는 자산은 다 달라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8.1%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8.1%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8.1%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 돈이 화폐 가치로 구매력이 8.1%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달러 가격 올라가는데 달러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달러가 올라갔다는 건 앞으로는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행보인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뭐 표면적으로 자료상 막 크게 떨어졌다는 안 나오지만 이제 꼭대기에 왔어요. 이제 피크아웃 될 만한 분위기예요. 좀 있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거는 곧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인다는 얘기예요.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가서 4% 5%? 아, 옛날에 내가 주식으로 돈 벌 때 이것이 4% 5%가 뭐야? 그냥 뭐 며칠 만에 몇십 프로 먹었는데 내가 이거 1년에 4% 5% 이거 받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4% 5%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 5%가 아닙니다. 어디선가는 지금 4% 5% 마이너스 내고 있고 이자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4% 5% 받는 거니까 실질 금리는 10%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재테크는 어차피 상대 가치니까. 자,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아, 당연히 자본주의는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가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로 이전되는 과정이니까 궁극에는 여러분들이 실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분간 실질금리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래서 당분간은 예적금을 해라. 현금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 1, 2년 동안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막상 또 이제 저축? 이것도 어떻게 다른 거지? 그렇지. 이것도 뭐 방법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축에는 사실은 방법보다는 저축은 약간은 그 스피릿 정신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왜 저축을 못 하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월급을 딱 받아. 그러면 일단 쓰고 적당 요 정도 쓰면 괜찮나? 그래서 쓰다가 조금 남으면 야, 요거는 양심상 다 쓰기 그러니까 저축하자. 항상 스탠스가 이거예요. 먼저 쓰고 그다음에 조금 남는 건 저축하고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선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저축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이 확 줄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내가 생활 한 달 할 수 있을까?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근데 안 되더라도 저축을 먼저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재테크하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끼고 모으고 그다음 불리고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테크 해야지 그러면 먼저 아낄 생각을 해. 뭘 아끼지? 아껴봤는데 안 돼.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껴보면 안 돼요. 그냥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먼저 모아. 그러면 자동으로 아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본인의 누울 자리를 치워버려라. 그래야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중에 모으고를 앞으로 빼서 하라라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연봉 계약을 하면 그 연봉이라는 금액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월급은 말이죠.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아 400번 받으면 네. 겁나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400번 받으면 끝나는데 지금 몇 번 받으셨어요? 한 뭐 100 몇 번 받았다. 그러면 한 280번 받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 돈은 지금의 여러분, 그 다음에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서 쓰라고 지금 준 거거든요. 그 관리를 여러분한테 맡긴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을 딱 받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년도에 내가 받을 연봉 중에 과연 몇 프로를 세이브하고 몇 프로를 소비할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프로는 내년에는 일단 쓰지 말고 저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저축 금액을 12분의 1로 끌고 와서 일단 월급에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딱 자기 룸이 좁아지죠. 이거 갖고 생활하라고? 안 되는데? 근데 안 해보셨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얘기 한번 해보셔라. 난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월급 250만 원 받는 직장인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월급 250만 원 받으면 최소한 5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금리로 한 달에 155만 원 저축해라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라요. 아니 한 달에 95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250만 원을 버니까 나는 이제는 이 95만 원으로 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월급을 적게 받는다? 그 적게 받으니까 1억을 빨리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축은 다른 기술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선저축을 해야 된다. 선저축. 자, 근데 이제 소비의 유혹과의 싸움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어쨌든 네. 아까 주식은 지금 잠깐은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네. 투자의 유혹도 굉장하거든요. 아니 네. 그 저축만 하다가 또 남들 다 부자 되고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인 지금 현재 11월 8일 이 네. 시점에서는 주가 꽤 그래도 반등을 좀 했고 네네. 뭔가 계속 이제 오르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야 주식 투자 좋다니까 뭐 계속 유튜브에서도 계속 나오고 막 투자하라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런 근데 건 어떻게 사실은 주식은 말이죠. 아까 제가 그 전 시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주식이 오르는 거는요. 주식의 밸류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떨어져서 오르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야기 하죠. 너무 빠지니까 사실은 그의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주식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게 어떤 주식이냐, 어떤 사람의 상황이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데 주식은 언제 사야 되냐면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저 끝에 뭔가 저 한 줄기 빛이 네. 막 보여. 야 저쯤 가면 터널 끝날 것 같다. 그때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터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이미 벌써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뭐 내년이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경제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둔화가 더 빨리 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거가 전 내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많이 고통스럽죠. 이자도 높고 그 뭐 굉장히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이자를 높고 생활비 물가는 물가 계속 높으니까 올라가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아직 고통의 터널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내가 막 주식에 물려 있다. 막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사는 시기는 지금은 조금 다소 이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또 많이 빠졌고 뭐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고 금리를 다시 또 내려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뭐 단시간 내는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가가 반등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소비의 유혹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많은 직장인들 고민이 정말 이게 내가 이거 씀씀이를 좀 줄이기 힘드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네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강조하시는 게 결제하기 전에 삼심제도를 도입하라 이렇게 네. 강조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사법제도 중에 삼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삼심제도 얘기했을 때 아마 게스트가 그 국민연구소 김원효 씨였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러면 살 게 하나도 없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삼심제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바일로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이 쇼핑을 하실 때 뭔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이거 사야 되겠다고 할 때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걸 왜 추천드리냐면 사실 장바구니를 왜 만들었냐면요. 판매자가 내가 혹시 이거 까먹고 안 살까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다 담아놨다가 까먹지 말고 꼭 사라.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장바구니에 담아놔.
그리고 나서 일을 보다 보면 잠깐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려. 네. 그다가 나중에 장바구니 딱 보면 네. 그때는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네. 아이, 그냥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냉각기를 가지면 네. 진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본인한테 3가지만 물어본 다음에 결제를 해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필요한 거냐. 근데 이 진짜 필요한 거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아이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사지 있어서 좋은 걸 누가 사냐 이러겠네. 아니 여러분 왜 그렇게 저 채소 마켓 같은 데 많이 물건을 내다 파느냐면 사실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물건만 샀으면 채소 마켓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있으면 좋을 거를 사서 그래. 그래서 일심을 첫 번째 물어봐서 아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이제 2심을 하시면 됩니다. 2심이 뭐냐면 두 번째 심사는 예산이 있느냐 이걸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설사 이제 이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번 달 내가 카드 뭐 마감 뭐 예산이 뭐 없다든지 그러면 조금 미뤘다 사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심까지 다 통과가 됐다. 정말 필요한 거고 예산도 있다. 그럼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법원 판결 마지막은 뭐냐? 대체제는 없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대체제가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한 절반은 거기서 탈락합니다. 아 그래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 물건은 그렇게 쓰면 저 집안에 있는 그걸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3심을 모두 통과된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영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영수증. 그 영수증만 만들어낸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 자 이렇게 돈 모으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네. 요즘에 더 큰 고민은 대출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맞아요. 이거 이자. 대출 이미 받아놨는데 갑자기 금리 튀어오르고 또 정부 제도가 또 자꾸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네. 약간 변동금리를 미리 대비해서 고정금리 해놨더니 변동금리 했던 사람한테 더 싼 금리로 정부가 갑자기 바꾼다든가 이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서 대출을 어떻게 관리하기가 정말 네. 수많은 불확실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참 양극화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좀 여유가 있는데 이거 대출 갚을까요? 저축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또 대출 갚을 여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대출을 갚는 게 낫죠.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를 먼저 갚는 게 낫고 또 대개 작년 재작년에 그 담보 대출 귀찮으니까 그냥 신용 대출이 워낙 이자가 낮으니까 담보 여력이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신용대출 받은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 이자율이 많이 차이 나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금융 정상화 방안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조금은 좀 숨통이 트여졌기 때문에 아마 담보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신용대출을 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돈을 뭐 갚을 여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 내느라고 진짜 뭐 이거 쓸 돈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는 어쨌든 소나기가 내리고 막 태풍이 치는 시기잖아요. 당분간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죠. 외식을 줄인다든지 또 문화생활을 좀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뭐 불효불급한 비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활비 안 해도 최소한 뭐 이런 비용들을 좀 줄이고 지금은 뭐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사회적 분위기니까 요럴 때는 조금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조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모든 걸 좀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아까 주식은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언제 이제 다시 또 예전처럼 투자로 정말 자산을 갑자기 막 불릴 수 있는 시대가 언제쯤 올지 또 오긴 올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반드시 오죠.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오랜 투자 시장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당연히 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뭐 IMF라든지 그 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사실은 극복의 시기가 일종의 약간 질병으로 보자면 급성?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성 질환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의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극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택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서울이 204거든요. 2022년도 2분기까지 204인데 204라는 얘기는 도시가계 근로자들 평균 소득자가 자기 소득의 한 5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을 내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정도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가 전혀 안 붙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50 이하로 낮아질 때 아마 수요가 조금 붙지 않겠느냐. 그럼 150이라고 하면은 거의 2018년 정도 때 아파트 가격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경기를 선행하니까 부동산보단 먼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라고 저는 보는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3번 정도 남아 있으니까 3번 이후에는 전 못 올릴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는 올리더라도 베이비 스텝 내지는 아마 동결 정도의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주식은 빨리 반응하니까 조금 빠르게 본다면 내년 한 3분기부터는 주식이 뭐 지금보다는 약간 유의미한 상승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좀 느리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주식은 2023년 하반기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생기려면 2024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지개를 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떨어지니까 부동산 쳐다도 보지 마, 주식 떨어지니까 쳐다도 보지 마가 아니라 시장을 관찰하고 보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10억짜리 집 한 7억 되면 내가 살게. 그러면 7억이 딱 됐어. 그럼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왜 못 사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사. 그러나 그 10억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그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실거래가가 변하는지 관찰하던 사람은 딱 7억이 됐을 때 이건 싸다 비싸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장을 잘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탄이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 대출이 많은 분들은 뭐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대출의 원금 상환하는데 매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적금에 최근에 또 금리가 높으니까 매진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실탄을 잘 확보하셨다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뭔가 바람의 방향이 또 한번 의미 있게 바뀔 수 있는 시장을 잘 관찰하시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식시장이요? 네. 과거에 요번에 이제 급등기 오기 전에 한 15년 정도 횡보를 해서 1800에서 2200 사이로 박스권으로 움직여서 한 5년 정도를 계속 누워 있었죠. 네, 완전히 그냥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로 사람들 정말 애간장타게 계속 그 박스권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걸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은 없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당시에 5년간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멈추거나 또 내지는 약간 하락의 국면으로 간다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는 봐요. 그러나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뭐 지수가 막 한 10개월간 막 120 몇 프로 이런 거는 좀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 발 나갈 때 종잣돈을 마련하고 대비를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 칼럼니스트 김병필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